네, 이번 시간부터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부터 그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정교화 가능성 모델, 뭔가 이렇게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설득 메시지를 처리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사용해서 설득했을 때 그 적합한 설득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즉 인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정도가 설득을 결정한다. 자, 되게 길게 써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 설득 메시지를 정교하게 처리할수록, 이 정교하다는 것은 매우 심사숙고해서 고려할수록 중심 경로에 가깝고, 그렇지 않을수록 주변 경로에 가까운데, 이 중심 경로에 가까울수록 설득이 더 탄탄하게 잘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각각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교화 가능성이 높을 때예요. 자, 메시지가 중심 경로. 그래서 저희가 답안지에 적을 때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이 단어가. 자, 메시지가 중심 경로로 처리될 경우에 주변 경로에 비해서 더 광범위하고 노력이 필요한 인지적 처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태도가 변할 때, 즉 중심 경로로 처리되어서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킬 때 그 태도는 주변 경로로 설득했을 때보다 더 안정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교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경로는 중심 경로이고, 이 중심 경로는 광범위하고 노력이 필요한 인지적 처리를 통해서 설득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반대는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정교화 가능성이 낮을 때는요, 제시된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 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경우 메시지에 대한 관여도가 낮은 상황. 자, 관여도, 고관여, 저관여 전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고관여, 저관여. 어떤 의미가 있었죠? 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쪽이에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은요, 이쪽이었습니다. 고관여. 그렇기 때문에 관여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저관여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럴 때 주변 경로를 통해서 메시지가 처리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로를 활용한 메시지 처리는 정보원에 대한 지각된 신뢰도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 매력도, 설득, 메시지 자체보다, 자, 여기 뒤부터 읽을게요. 설득 메시지 자체보다, 설득하는 메시지, 그 내용, 컨텐츠 자체보다 주변의 환경이나 맥락에, 사실상 주변의 환경이나 맥락은 설득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득 메시지보다 이 정보원이 뭐예요? 정보원?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정보원은 제가 되겠죠? 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보원을 신뢰할 때, 그러면 제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정교화 가능성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 문제, 텍스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대로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 그리고 정보원의 매력도 등등이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도 공식적인 방식으로 전달됐으니, 뉴스에 나와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었으니 당연히 사실이겠지라고 믿어버리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 경로로 처리되었을 때 정보에 대한 정확도나 태도에 대한 안정성이 훨씬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 개념으로 대리적 학습이 나오는데요. 책에 따라서는 그냥 대리학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나도 따라하면 나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누군가 경지사 강의를 듣고 합격하는 걸 보고요. 나도 이 강의를 들으면요.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자,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과 결과를 보거나 직접 보거나 보지 않더라도 인지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재적 모델입니다. 외재적. 외재, 내재, 언어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단어만 보면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와 이 줄구를 달달 외우는 거는 계속 휘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 한번 학습하실 때 연상하시면서 같이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재가 뭐예요? 외재?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소비자가요. 모델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게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직접 관찰이 가능합니다. 외재적 모델링은요. 관찰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공익 광고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흡연, 마약, 음주운전, 결과가 아주 안 좋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재적입니다. 내재는 뭐예요? 안에 들어야겠다. 어떤 사람의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연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행동이나 결과가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그 결과를 상상해서 이루어지는 학습.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그 드라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사고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끼익 하고 소리로만 들려주고 그 다음 바로 응급실 장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차량 충돌음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로 결국에 안 좋은 결과를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직접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재와 내재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냐, 관찰하지 않지만 인지적 상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냐, 이 차이가 있고요. 언어적 모델링은요, 모델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거나 상상하도록 유도하지 않고, 자, 직접 보여주는 건 어떤 방식이었어요? 요 방식이요. 상상하도록 하는 건 어떤 방식이었어요? 요 방식이요. 그렇지 않고 소비자에게 유사한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기부금을 요청할 때 개인이나 단체가 얼마나 기부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기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하거나 어떤 것들을 직접 관찰하지 않더라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행동했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본인이 인지해서 어떤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재적, 내재적, 언어적 모델링 이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마케팅 조사입니다. 마케팅 조사. 다음 큰 4번 목차에 있죠. 자, 마케팅 조사 보시면요. 마케팅을 하는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정보 욕구를 파악하고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고 신뢰성 있고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이다. 자, 너무 길어요. 자, 이거 다 외울 수 없고. 자, 쭉 줄여볼게요. 마케팅을 하는데 관련된 문제. 자, 마케팅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하는 일이다. 자,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쓴 겁니다. 의사결정자의 정보 욕구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일, 동어 반복입니다. 그래서요, 고객과 환경 요인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장 조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 우리가 시장 조사, 우리가 진출할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분석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과 관련된 환경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시장조사보다는 보다 큰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외워보겠습니다.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체계적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 기록, 분석하는 일이고 고객과 환경 요인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시장조사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줄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사 문제의 정의, 목적의 결정입니다. 자, 박스 팁에 보시면 두 문자를 별도로 따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의 정의의 문을 따놨어요. 자, 문조잡 표시문 이렇게 해놨는데요. 하나씩 따겠습니다. 자, 조사 과정에 있어서 조사 문제를 정의하는 일은 향후의 조사 활동의 방향을 결정짓고 조사 결과 유용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왜 정의해야 되냐면요. 자, 문제를 정해야 우리가 향후 어떤 조사를 할지 그 방향성을 정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마케팅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마케팅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 욕구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기 기억 추가해 주세요.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마케팅 조사의 목표이다. 자, 너무 길게 써 있는데요. 쉽게. 자, 마케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업이 마케팅 문제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 욕구가 있는데 그 정보 욕구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갭을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문제를 정의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 그리고 그 결과가 유용할지에 대해서 매우 인식하면서 그리고 마케팅 문제에 대해서 인식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에 활용해서 이 활용된 것이 추후에 마케팅 전략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선순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사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조사 문제를 정의하는 거. 마케팅 조사의 목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갑자기 조사가 나오냐? 자, 조사 문제를 정의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탐색 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조사 초기에 마케팅 문제가 불분명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겠는데 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탐색 조사가 실시되는데 문헌 조사나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조사, FGI, 심층 면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정성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정성 조사랑 정량 조사랑 어떤 차이예요? 정량 조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수치를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지금 마케팅 문제가 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면접이나 인터뷰, 이거는 FGI는요, 소수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조사 목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뽑는 과정인데요.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조사이다. 그래서 계량화 구조와 일반화가 가능하고 정량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많이 정보를 뽑으면요, 이거를 어느 정도 데이터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량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횡단 조사로 서베이 방식이 있고 종단 조사로 패널 조사, 추세 조사, 코호트 조사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횡단 조사랑 종단 조사의 차이만 저희가 잡고 가겠습니다. 자, 횡단 조사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횡단조사 키워드만 써볼게요. 시점이 1개. 종단조사는요. 시점이 여러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 시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취합하는 조사 방식을 횡단조사라고 하고요. 종단조사는요. 여러 시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조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종단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방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조사의 의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과관계조사 보겠습니다. 특정 가설의 원인과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변수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거. 그래서 실험법의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과관계 조사, 그냥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특정 가설의 원인과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방법. 기술 조사는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기술하는 조사. 자, 탐색 조사는 어떤 마케팅 문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탐색하기 위한 조사인데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의견 조사, 사례 조사, FGI 등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정도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책을 그대로 복붙하는 게 저희 시험 합격의 목적이 아니라요. 뭐 어떤 것들을 물어보면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사 계획 수립 설계입니다. 여기서 두 문자는 여기 부분을 따겠습니다. 자, 조사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대한 계획.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했어요? 조사 문제와 목적을 결정했잖아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사 형태, 자료 수집 방법, 표본 설계 등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자, 이런 조사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이후에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방식과 우리 조사 목표와 관련 없는 자료와 수집 그리고 분석에 대한 계획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조사의 성공률을 낮추고요. 효율성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계획과 수립 설계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성을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료는 조사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차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죠? 2차 자료. 자, 2차 자료란 현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미 수집된 자료. 자, 우리 기업이 당면한 마케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기연구된 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찾아야 돼요. 하지만 첫 번째부터 찾을 수가 없고 기존의 유사 케이스나 유사 논문이나 유사 연구를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와 직접적인 연계가 없지만 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을 2차 자료 분석 방식이라고 하고요. 1차 자료는요. 현재 조사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자, 뒤에 거 바로 넘겨보시기 전에 양자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유추해 보겠습니다. 2차 자료의 장점은 뭐겠어요? 자, 어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요. 어떤 것들이 들어요?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쉽게 통계청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도요. 그 통계 자료를 뽑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 인력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미 남이 해놓은 거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이것은 장점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요. 2차 자료의 단점은 뭐겠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 또는 이 문제와 관련된 타당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요, 1차 자료는요, 현재 조사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 요게 장점으로 두죠. 우리랑 직접적으로 적합한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장점이요. 근데 직접적으로 남이 했던 것을 차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거는 단점이겠네요. 이렇게 크로스해서 장단점이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책을 보지 않고서 유추할 수 있고요. 조금 책을 보면서 디테일화 해보겠습니다. 자, 2차 자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자료를 수집. 조사자는 통상 2차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시작하는데, 자, 비용이 절약하고 시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정리했던 거죠.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적합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타당성, 정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1차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자, 2차 자료를 관련성, 정확성, 현실성이 있는지 분석해서 자, 부족한 부분만, 그죠? 부족한 부분. 자, 우리가 아무리 조사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의 시행 주체가 누구예요? 기업입니다. 자, 마케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조사를 하는데요. 마케팅 조사를 하는 이유는요, 기업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단순히 조사나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연구인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건요, 모두 다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족한 부분만 1차 자료로 수집해서 보완한다라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경영학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성과 효율성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자,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잘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효과성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입니다. 자, 효율성에서 말하는 것은 비용, 효익적인 측면뿐만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효과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하고 플러스 정확성, 타당성, 만족도 등등 여러 가지 기업이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목표치가 모두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자료를 모두 다 수집하면요, 효과성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효율성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케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죠. 자,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용과 효익을 높이기 위해서 마케팅을 연구하고 마케팅 조사를 하는 건데 오히려 조사를 하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1차 자료로 보완한다. 이 내용을 답안지에 적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녹여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2차 자료는 이미 남이 수집한 정보를 차용하는 것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1차 자료는 직접 조사하는 것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들지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측면에서만 쓰지 마시고요. 양자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린 방식으로 조금 더 연결해서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관찰법입니다. 관찰법. 자연적인 조건이나 상태에서 연구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조사자가 조사 대상을 현장에서 관찰해서
직접 관찰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관찰법은 직접 관찰을 통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고요. 정보 수집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관찰 대상자가 관찰을 의식해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의 단점, 즉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관찰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감시 효과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관찰법은 뭐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연구된 자료를 해석해서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료로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인데요. 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일을 하는 방식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루 종일 예를 들면 8시간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8시간 동안 옆에서 계속 대기하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자, 이게 단점인데요. 대신 관찰 대상자,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근로자가 옆에서 관찰자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더 잘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류가 나거나 또는 원래는 조금 일하다가 잠깐 딴짓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원래 조사하려고 했던, 관찰하려고 했던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그 자료가요,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그것들을 관찰효과, 감시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현상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점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서베이법이에요. 다수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그래서 실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인구, 산업주택 이런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센서스를 실시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다. 자, 센서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인구 통계를 전체 조사하는 거요. 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할 수도 있고 방대한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본만을 추출해서 그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기적인 물가조사나 트렌드 조사 이런 것들을 예시를 들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국민 여론을 한 향방을 청취하기 위해서 정부나 전문 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기업체에서도 대외적인 판매 실적 그리고 상품 기호, TV 시청률 조사 이런 것들을 실시할 때 서베이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거 다 쓸 필요가 없고요. 서베이의 뜻, 설문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크게는 전수조사와 그리고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의 장점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할 수가 있지만 방대한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방식도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장점은요. 자, 여러 규모의 표본을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조사해봤더니 전체 평균은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어떠한 명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많이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료 간의 차이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자료 수집도 쉽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실험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쉽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시에 설문지만 돌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요인을 설문지로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요. 그 설문지가 아주 잘 개발된 설문지여야 되겠죠. 자, 설문지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 불가능하고요. 설령 깊이 있는 질문을 하더라도 응답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응답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낮은 응답률 또는 응답 회수율이 매우 낮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의 문제, 같은 논지이죠. 그리고 부적절한 통계 기법 사용 시 문제. 자, 우리가 이 정량적 지표를 분석할 때요.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이렇게 분석했더니 뭐 31.45% 이렇게 분석했더니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 구미에 맞게끔 지표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알고 봤더니 설문지에 중복조사 설문 그리고 어떤 것들은 배제해야 되는데도 포함시키는 설문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고 통계를 그 해석하는 그 기관이 자의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정량적인 지표여서 객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 왜곡된 수치로 어떠한 그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이법도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도 분명히 있다. 자, 우리가 여러 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각각 장점, 단점, 각각 장점, 자, 그죠? 장점, 단점, 그죠? 장점, 단점, 다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법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2가지, 3가지 이상의 방법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독립변수를 조작해서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쉽게 말하면 여기는 원인 변수고요. 여기는 결과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원인 변수를 유동적으로 조정했을 때 종속 변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연 설명하면 실험 대상자들을 2 또는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인과관계의 원인이라고 추정되는 독립변수를 다르게 유연하게 조작해서 자, 이 종속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점은요.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통제가 가능하다. 독립변수가 예를 들면 어떤 걸 들어볼까요? 독립변수.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첫 번째 독립변수로서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노동 생산성을 우리가 분석한다고 했을 때 독립변수. 자, 휴게 시간을 많이 줘본다. 또는 간식을 많이 줘본다. 탕비실에 간식을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이 휴게 시간의 증감, 그리고 간식 부여의 증감에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의 증감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2개를 분석해 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또 추가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통제. 내가 어떤 실험의 그 전제를 통제할 수가 있고 주요 변수를 각각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다. 근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기업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업이 처한 시장에 따라서 그 시장이 활동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자, 무조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휴게를 많이 주면 생산성이 오히려 높아질 거야. 주 4일제를 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질 거야. 재택근무하면 직원들이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야. 이렇게 그냥 답처럼 내리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연구자의 기대. 자, 연구자가 독립 변수의 여러 가지 변수로 삼는 이런 것들이 연구자가 가정하고 있는 기대겠죠. 자, 이러한 기대가 결국에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주관이 반영되어서 왜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연적 상황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자연적인 그런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실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직접적으로 실험 대상을 선정해서 그 특정의 실험 대상에 대해서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전수조사 방법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말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같이 이렇게 표본을 크게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추가를 해보면요.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표본 설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문, 조, 자, 그 다음에 표본의 표를 두 문자로 따겠습니다. 표본의 추출 과정을 포함한 조사 과정의 전체 계획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분을 추출하는 기법을 말한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표본 설계 방식과 전수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두 가지로 나뉘고 앞에서 설명드렸죠. 센서스라고 이야기하는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 표본조사는 일부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 여기서 확률과 비확률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확률은요. 조사자의 임의성이 배제된다. 자, 확률은요. 조사하는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 없이 정말 객관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확률은요. 뭐냐면요. 조사자의 임의적 또는 주관이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장 전체를 그냥 랜덤하게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경기 지역 또는 뭐 대전 지역, 서울, 경기, 대전 표본을 조사자가 선택을 해서 그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비확률적인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조사자가 의미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조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예시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자, 객관성을 높일 수가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이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말이냐면 조사자가 임의적인 주관성을 반영해서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이 조사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는 결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겟팅하는 그 서울, 경기, 대전이 맞고 나머지 시장은 아주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확률 방식을 취하면 서울 조금, 대전 조금, 경기 조금, 강원 조금, 뭐 또 다른 지역, 전남, 전북 다 조금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타겟팅하는 집단의 그 대표성을 뽑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에는 비확률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성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단계 보시면 시행의 분석 및 활용입니다. 두 문자는요. 이렇게 땄어요. 시분. 조사 목표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조사자는 일정한 번호를 붙이는 과정인 코딩과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인 펀칭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뭐 코딩과 펀칭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분석하는데 조사 문제의 정의 단계에서 인식된 정보 욕구에 부합되는 정보를 산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조사 목표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 그것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욕구에 부합되는 정보를 추출하고 산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수집된 자료를 통계 기법에 의해서 분석하고 나면 조사자는 분석 결과로부터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 즉 해결책을 뽑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활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큰 목차, 네 번째 목차를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복습하실 때 어떤 식으로 복습하시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밑줄을 쭉쭉 긋고 다 형광펜을 칠하게 되면 다시 봐도 또 새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큰 목차를 먼저 보세요. 예를 들면 소비자 행동 분석, 첫 번째 목차는 행동 분석이 뭐냐? 그리고 그 밑에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화되는 그 큰 가지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 가지 안에 내가 두세 줄 또는 세네 줄 이상 쓸 수 있을 만큼 요약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도 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정보 처리 과정, 자, 땡땡 과정으로 끝나는 거는요. 그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절차 전부를 다 플로우에 맞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서 넘길 부분은 아니고 땡땡 과정, 땡땡 요인, 뭐 구매 행동의 5단계 이런 것들은 그 큰 목차를 위주로 계속 빈 종이에 써가면서 외워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복습 시험을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 그 복습 시험 해설지를 먼저 보지 마시고 기본적인 빈칸 노트에 한번 본인이 외웠던 내용을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해설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복습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4단원을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복습을 해주시고요. 복습이 끝난 다음에 시험 보시고 다시 한번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